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수기 사람 참 안 죽더라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제도 세 분께서 3만원씩 또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파란 리본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파란 리본은 이번에 11월 7일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트럼프 대통령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로 드리는 이유는 오토 원비오라는 미국의 청년이 북한에 가서 고문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와 인연이 있는데 평양에 가기 전에 저희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북한에는 오토 원비어처럼 고문을 당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공산 왕조 국가가 북한 주민들을 야만적으로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 원비어와 북한에서 고문당해서 살해당한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 리본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한미동맹으로서 강력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서 북한의 김정은 공산왕조를 제거하고 북한 땅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세워지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자는 뜻을 담은 게 이 파란 리본입니다. 세월호 리본과 비교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는 이 리본의 뜻을 좀 이번에 잘 아시고 세월호 리본과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리본은 북한을 해방하고자 하는 탈북민들과 미국에서 또 오토 원비어라는 청년이 사망돼서 정말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미국인들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함께 이 북한 해방을 위해서 나서고자 하는 리본입니다. 세월호 리본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서울에 오시면 이 리본과 함께 저희들이 한 $10,000 정도의 성금을 모아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에 써달라고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쓴 사람 참 안 죽더라 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1권만 쓰고 책이 안 팔려가지고 2권을 못 썼어요. 써놨는데 출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란 TV를 통해서 이것을 읽어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2권을 또 빠른 시일에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권을 읽으시고 2권이 언제 나오냐고 자꾸 물으십니다. 어떤 분은 캐나다에서 이 책을 사러 오신 분도 계셨는데 정말 그런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책이 언제 나오냐고 물으시는지 제가 이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방되는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한밤중에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국가보위부에서 저희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저희 가족을 양강도라는 아주 상가로지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강요를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못 간다고 이혼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셨고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 이유인데요.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다.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울부짖음과 아버지의 까맣게 탄 얼굴 표정을 통해 우리 집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들은 사태를 미리 예측하였는지 4명의 장정들이 가만히에 새끼줄까지 그리고 수화물을 붙일 수 있는 꼬리표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명찰까지 준비해 가지고 왔었다. 어머니의 울부짖음에도 그들은 사정없이 돌아가면서 짐을 마구마구 싸기 시작했다. 여느 때 없이 일찍 들어오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맛있게 구운
뱀장어 반찬 때문에 오래간만에 행복해졌던 우리 집의 저녁 식사 시간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었다. 내일은 개교 후 첫 등교일이라 학교에서 받아온 교과서에 씌울 도표지를 만드느라고 벌려놓은 과이며 마분지며 밀가루로 쓴 풀그릇이며 전기 다리미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서 신경이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저기로 늘러져서 노란 장판은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 사람들은 집주인의 허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끼리 들어와 장롱을 들추어 짐을 묻기 시작했다. 전 못 가요. 전 이혼할래요. 어머니의 요청에 신분증을 보여주었던 정치보위부 지도원이라는 사람은 아주머니 왜 자꾸 이래요?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요. 이혼 문제는 거기에도 다 당조직이 있고 법기관도 있으니 거기에 가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을 했다. 최덕무, 이 아주머니와 리용은 너무 짐을 따로따로 싸주도록 하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머니의 짐과 아버지의 짐을 따로따로 묻고 아이들의 짐 또한 따로따로 싸기 시작했다. 외부와의 차단 때문에 중앙당 신임장을 보이던 사람은 사람들에게 짐을 끓이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문 앞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었다. 바깥에서 웬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밖에 나가보니 정치보위부에서 나온 사람이 한 군인과 신경이를 부리고 있었다. 어둠 속이라 자세히 살펴보니 1년 전에 청진에서 허위국에 입대한 외사촌 오빠였다. 과모를 찾아 하루 휴가를 받고 나온 조카인데 집에 들여놓지를 않아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긴 그 형편에 집안에 들어와 봐야 앉을 자리도 없는데 차라리 비참한 현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긴 하지만 말이다. 그날 저녁 과모를 찾아서 휴가 나왔던 조카는 끝내 집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문전에서 돌아갔다. 갑작스런 이주에 대하여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만 갈 수 있는 외할머니네 집에도 소식을 알리지 못한 채 떠날 뻔했던 우리들의 추방 소식은 외사촌 오빠에 와요 알려지게 되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장롱에 있는 옷가지들과 남아있던 식량 그리고 어머니가 결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준비한 비둘기표 재봉기가 재봉기 한 대가 전부였다. 장롱들은 다 아파트 비품이어서 가져갈 것도 없었다. 옷들은 이불 거죽을 뜯거나 조금 큰 보자기들에 대강 묶어서 가마니에 넣어 포장했다. 김치독이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은 깨진다고 못 가져가게 해서 남겨두었다. 훗날 추운 지방에서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더라면 꼭 가져가야 했을 재산 목록 1호였지만 말이다. 어머니의 통곡의 영문도 모르면서 따라올던 우리 형제들도 지쳐서 여기저기 쓰러져 권히 잠들고 이삿짐 포장도 대강 끝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나를 가만히 깨웠다. 이혼을 하고라도 갈 수 없다고 버티던 어머니였지만 대강 현실을 인정하셨는지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부엌으로 나를 데리고 나갔다. 에라나, 너 지금 할머니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거기 있으라. 나는 외할머니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외할머니는 친손자와 외손자를 통틀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 분이셨다. 어머니는 나 하나만이라도 평양에 떨고 두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이다. 그때 시간이 새벽 5시였다. 딴따라란 딴따라란 방송에서 아침 방송을 시작하는 애국가의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제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형편이니만치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어느새 졸고 있다가 깨었는지 정치부의 지도원이 어머니 옆에 다가와서 아주머니 딸이 어디 가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변소에 갑니다. 다행히 우리 아파트는 화장실이 집안에 없고 공동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나는 어머니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화장실 쪽으로 향하였다. 당시 우리 집은 5층 10호였는데 화장실은 18호 옆과 5집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화장실 계단 옆에는
화장실 옆에는 계단이 있었다. 나는 18호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집 쪽을 돌아보았다. 다행히 보이부 지도원은 바깥까지는 따라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캄캄한 아직은 이른 새벽이라 감히 어린 여자애가 어디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이 땅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애써 참으며 캄캄한 층층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도 도대체 그때 그 캄캄한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파트 바로 아래에는 할머니네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소가 있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정치보이부 지도원이 달려와서 나의 목덜미를 잡고 야, 요놈의 계집애 어디로 도망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끌고 가는 상상에 떨며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고 또 뛰었다. 평시에는 5분 거리도 안 되는 정거장이 그날은 왜 그렇게 멀었던지.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심장이 쿵쿵거리고 땀이 비오듯 흘렀다. 외할머니네 집에 도착하니 전날 저녁에 집에 왔던 외사촌 오빠는 외할머니네 집에 와서 자고 있었다. 아마 외사촌 오빠 한 데서 우리 집에서 간밤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대강 들으신 모양인지 외할머니며 외삼촌이며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 속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계셨다. 외할머니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야, 너라도 여기 있으라마. 양강도는 사람 못 살 때라는데 이젠 어떻게 하니? 걱정을 하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부엌에 내려가서 우리 식구들이 기차에서 먹을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침밥상이 모두 차려지고 모든 식구들이 곡종에 쌓여 아침을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 찌푸차가 멈추는 소리가 나더니 얘의 그 보이부 지도원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나를 끌어내어 지푸차에 밀어넣었다. 우리는 어제 저녁 바로 그 순간부터 팔에 쇠고랑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죄인이었다. 사회주의 대건설 진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은 우리의 신분은 혁명화 대상자들로 이미 역을 맡아 살고 있는 죄인들이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서 성신역으로 갔다. 차 안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다. 성신역에 도착하니 우리 식구들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니 나는 기쁘기도 하고 다소 안심이 되어 서로 붙들고 펑펑 울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